지구 어디서나 달러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브레튼 우즈 체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라고 이해하면 되죠? 예. 한마디로 미국 달러가 지금처럼 세계 기축통화로 역할할 수 있게 만든 체제인데요. 그 이름은 어디서 기인했냐면 이게 이제 1944년 7월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44개국이 모여서 이제 결정한 체제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뉴햄프셔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거기에 있는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가 이제 거기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이름이 이제 기인을 했습니다. 네네. 주요 골자를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파괴에서 기인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 체제를 갖다 복원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네. 서로 이제 그 어떤 보호 무역주의를 통해 가지고 각 나라의 이기적인 어떤 이익 추구를 배제하고 무역 균형을 이루는데 이익을 갖다가 공동 이익을 갖다 추구하자는 쪽으로 이제 지향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서로 이제 무역을 하려면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통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 달러를 그 교환 통화로 쓰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냥 무작정 미국 달러를 쓸 수는 없으니까 미국 달러를 나중에 이제 금으로 바꿔줄 수 있게끔 미국이 이제 약속을 해서 그걸 믿고서 이제 그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 1온스를 35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35달러를 모으면 금 1온스를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이제 약속을 듣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를 갖다가 그 교환 통화, 세계 기축 통화로 사용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것이죠. 그 하고 많은 여러 국가 중에 돈 가운데 달러를 모아와야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약속까지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단 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남아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으로 파괴가 됐고요. 대부분의 금은 이제 미국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미 미국이 전 세계 금의 한 60% 이상을 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모아 축적해 놓은 그 금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자고 이제 제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바탕이 있었군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라고 한다면 미국이 승전국이자 그 전쟁 때 돈도 좀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쫙쫙 금을 모았군요. 예. 그렇다면 그 체제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아까 보니까 44년이던데 70년 동안 계속 공고하게 유지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1971년에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몰락을 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면 정확히는 달러로 통화를 하되 금을 35달러를 모으면 금을 미국이 바꿔준다. 이 체제인데 그게 몰락했다. 왜 몰락했죠? 저는 근데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실제로 금을 바꿔달라고 각국에서 요구가 이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 과정이 이게 끝나니까 6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특히 이제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이죠. 이 나라들이 이제 미국하고 관계에서 무역 흑자를 얻으면서 미국 달러를 많이 축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은 달러를 가지고서 이제 한꺼번에 우리 이 달러를 금으로 갖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해외로 유출돼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요. 1971년에 닉슨이 금태환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정지하는 것을 선언한다. 이 말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약속했던 금으로 바꿔주겠다. 달러를 모아오면 이 약속이 깨지면서 공식적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그때 깨졌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게 이제 금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안 지키기로 하고 그냥 달러는 그냥 종이 화폐에 불과했는데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달러는 세계 무역 질서에서 중심적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했고요.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 지위를 강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요, 그 국제 뉴스에서 굉장히 뭐 전쟁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택했다라는 문구를 종종 뉴스에 볼 수가 있거든요. 달러는 그야말로 이제 안전자산이 됐다는 거고, 과거의 금과 같은 어떤 지위를 얻게 된 시대라는 거죠. 예. 그 비슷한 현상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위기가 터진 이후에 미국 달러를 사자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달러가 오히려 강화되는.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리가 나는데도 달러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갖는 게.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할 만한 어떤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도 브레튼-우즈 체제가 닉슨의 선언으로 깨지긴 했으나 달러는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는 뭐 바뀐 게 있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달라진 거는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고정 환율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나라별로 흑자국이 있고 적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흑자국보다 이제 적자국 그 나라의 어떤 환율을 갖다가 그 가치를 이제 절하시키는 거죠. 그러면 무역에서 경쟁력이 생기니까 다시 이제 균형 무역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완전히 깨져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그 완전히 그 시장에 맡기는 그 자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그 시장 환율제라고 이제 뭐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전환하다가 차츰 이제 이걸 갖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97년 위기 때 고정 환율제에서 관리 변동 환율제로 갔다가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자율 변동 환율제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꾼 다음에 환율이 이제 그 한 800원 수준에서 1달러에 한 800원 수준에서 1,600원까지 가면서 또 경제가 완전히 2차 파탄이 났죠. 예전의 시스템이라는 게 고정 환율이라는 게 정부가 결국 환율을 결정한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이 대부분의 나라가 취하고 있는 거죠. 예. 과거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요. 환율을 어디서 결정하냐면 각국에서 결정하는데 이제 IMF를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국제 통화 기구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무역 그 흑자 적자를 갖다가 이제 몇 년간 보고 이게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폭에서 어느 밴드를 가지고서 이제 변화를 줬는데요. 그때 뭐 협상할 때 협상이 굉장히 치열했겠어요. 보면 흑자국의 경우에는 워낙 그러니까 자국의 가치를 상승시켜라라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그걸 또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중재 같은 거. 생각만큼 잘 안 됐죠. 그러니까 흑자국은 계속 흑자를 보고 미국은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서 하나의 국제적인 어떤 환류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면서 달러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흑자국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이 대규모 흑자를 보는 나라들은 이 달러를 축적해가지고 또 어디로 가져가냐면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그 재무성 채권을 이슈를 하면은 그걸 이제 사게 되죠. 그래서 돈을 갖다가 미국에서 이제 세계로 뿌리면 그 뿌린 돈은 다시 미국 그 증권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글로벌 달러의 환류 체제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 말씀하신 김에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시켜라라는 요구를 미국으로부터 되게 심하게 받고 있는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중국 적자를 대규모로 보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수지 조정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걸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높이면 중국이 이제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좀 줄고 수입은 좀 늘어서 무역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요구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데다가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 다 그 지속적인 흑자, 한쪽은 지속적인 적자. 이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의존적으로 상생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달러를 미국에 넣는다면서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증권을 발행해서
그 금융시장을 확대하고 나간 돈은 다시 그걸 사주면서 다시 달러가 들어가고 이 체제가 서로 공생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무역 마찰이 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체제 자체가 서로 공생하고 의존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서로 바꾸질 못합니다. 그렇군요. 하기는 뭐 만약에 진짜 이 체제가 미국 적자가 그렇게 큰 문제라면 미국이 이 정도로 안 밀어붙이진 않을 것 같아요. 막 뭐 죽제사자 밀어붙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밖에다 팔 때 그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 미국 중국 간 통화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건지. 예, 일정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를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펴왔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자기네들이 수출을 하는 선진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출은 또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과거처럼 큰 폭의 무역 흑자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증권, 유럽에서 나오는 증권들을 이제 이 돈으로 사야 되는데 이 사는 양을 축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일부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어떤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신흥국에서는 그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그 투자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른 신흥국이요. 그 우리나라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서 그리고 안정적이잖아요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예, 지금까지는 좀 안정적인데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원화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 계속 높았고요. 또 수출도 계속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일부 기업이지만 일부 기업이죠. 예, 삼성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이지만 그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뭐 몇십 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게 이제 또 그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루는 무역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흑자라고 해서 좋다 이건 아니다. 예, 기업들의 발생하는 압력들은 분명히 있는데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개별적 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내수 부분을 강화하고 수출 부분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출 중심의 경제, 특히 일부 기업에 의존하는 이 체계로 가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얘기 들어보면 70년 된 이 달러 중심 세계 통화 체제의 변화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달러 중심 체제를 이제 다원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중국 위안화라든지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적 기축통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대안적인 어떤 그 통화 체제가 나올 수는 없고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런 그 제도적 변화를 갖다가 국제 공조 체제에서 예,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시스템화된 이 달러화 체제 언제쯤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는 아주 한참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